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모의고사 8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UP라는 말이 나오죠. UP. 의 4단계 중 아키텍처 결정을 위한 설계 작업과 분석 작업의 비중이 크고 시스템 구성에 관련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는 중점을 두는 단계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이제 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생명주기 모형이라는 게 있었죠. 폭포수 모형, 프로토타입,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나타난 그런 이론인데, 자, 그러면 일단 UP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UP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UP, 통합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문제들은 최신 거보다는 과거 위주와 현재 위주였다면 지금 이건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최근에 사용하는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P라는 걸 잘 기억하자. UP. 객체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건 현재 소프트웨어들은 구조적이고 모듈화된 설계가 아니라 다 객체 형태의 소프트웨어죠. 뭐 C++이나 자바 혹은 비주얼 베이직 이런 형태로 다 프로그램을 짜지 않습니까? 결과물, 행위, 개발자, 사용자 등에 정의한 방법론으로 UML이 뭐죠? UML.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어떤 개발을 합니까?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우리는 설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설계. 그러니까 초기에 설계를 하는 방법은 순서도와 같은 것으로 일이 그려놓고 그걸 보고서 프로그램을 구현했겠죠. 순서도가 뭐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정석책에 보면 순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C 언어를 짜든 자바를 짜든 프로그램 코딩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그림 도형으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뭐 순서도가 초기 모델이라고 하면 PDL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PDL이 뭐죠? 프로그램 디자인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C 언어나 C++,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건 바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정확히 번역기가 있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해주는 그런 컴파일러 수준의 언어죠. 근데 이 PDL은 그건 아니에요. 번역기는 없고 단지나 누구나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술하는 프로그램 언어와 똑같지만 뭐는 없다? 번역기는 없는 그런 형태의 설계 언어죠. 그래서 더 계속 발전이 돼서 바로 UML이라고 하는 게 등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체가 등장이 되면서, 즉 뭐야? 객체가 등장이 되면서 이 PDL 가지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림과 PDL과 합쳐지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적인 개념을 커버한 것이 바로 UML이라고 하는 객체 지형,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설계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론이 바로 통합 프로세스라고 하는 UP입니다. UP. 그래서 4가지로 구분된다. 도입 부분이 있고요. 상세 부분이 있고 구축 부분이 있고 이행. 그러니까 인셉션, 에벌레이션,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4개의 개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4개가 대체 뭔지를 간단히 읽어보면 시작점이다. 이거 프로그램 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작점이고 타당성, 개발 일정, 비용 측정 많이 보던 거네요. 가능성, 비전, 범위 다 뭡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잡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UP에서 뭐라고 한다? 바로 인셉션, 도입 부분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UP에서 뭐냐?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찾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가지 중에 아닌 건 뭐냐? 또 UP는 대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또 설명을 했을 때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도입 부분이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과거의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인 바로 프로토타입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프로젝트 계획, 타당성 검토 같은 부분을 도입 부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아키텍처 구조 결정을 위한 설계 작업과 분석 작업의 비중이 크고 시스템 구성에 관련된 위험 요소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상세다. 상세. 요게 나왔던 거네요. 시스템을 개발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베타 버전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 완성된 프로그램이 실제로 구현이 돼 실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 에러가 나. 베타 버전이 뭐야? 베타 검사라는 거 있었잖아. 알파 검사가 있고 베타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알파 검사는 뭐야?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었어. 그러면 누구한테? 사용자 손에 들려주고 사용자를 바로 눈앞에 앉혀놓고 너 한번 실행해봐. 뒤에서 다 지켜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행하면서 그를 개발자가 지켜보면서 검사하는 거고 베타 버전이라는 것은 사용자한테 막 던져서 에러가 나면 알려주세요. 상품 줄게요. 이것이 바로 베타 버전이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네 시각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오류를 체크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직접 써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앞으로 개선할 때 프로그램 개선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얻어내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검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져서 실제로 베타 버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를 구축이라고 한다. 볼 수 있죠. 그 다음 시스템 검사.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시스템 검사, 그 다음 설치 등에서 작업이 사용자에게 시스템에 전달되는 단계를 이행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UP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그럼 다시 문제를 보면 결국 이 상세라고 하는 걸 물어본 문제죠. 보세요. UP의 네 가지 단계 중 아키텍처 결정을 위한 설계 작업과 분석 작업의 비중이 크고 시스템의 구성에 관련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상세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도입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구축을 찾아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서 도입은 뭐다, 상세는 뭐다, 구축은 뭐다, 이행은 뭐다. 네 가지가 아닌 건 뭐냐. 이런 형태로 UP를 언급할 수 있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론 측면이죠. 문법 G가 있는데 S1으로부터 생성할 수 없는 건 뭐냐 이거죠. 문법을 정해 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S1으로부터 생성할 수 없는 건 뭐냐 그랬어. 0은 생성할 수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생성할 수 있죠. 이거 S1이면 0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C 언어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C 언어로. 이게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형태든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상관없죠. 기본 문법만 지켜주면 플러스를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고. 변수명의 규칙이다 그러면 우리가 변수명의 규칙에는 C 언어에서 보면 인티저 A 쓸 수 있잖아. 인티저 A, B 가능하죠. 인티저 A, B 3 가능하죠. 인티저 4 A, B는 불가능합니다. 왜? 첫 번째 글자가 숫자가 되면 절대 쓸 수 없죠. 이런 것들을 바로 문법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언어예요. 변수명 들어올 수 있다. 변수와 변수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문자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지. 변수명은 문자열을 정의할 수 있다. 이제 문자열. 그럼 문자열은 뭐냐? 문자열은 A, B, C, D 선택이죠. 이렇게 뭔가 어딘가 정의해 놓고 사용자, 프로그래머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이것은 정상이야, 이거는 정상이야, 이건 정상이야, 이건 안 돼.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본 안을 우리는 프로그램 언어 측면에서 그런 문법이라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다 치더라도 이걸 논리적으로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생성이 될 수 있나요? S1이라고 정의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즉 S1은 0, S2와 S1은 0. 이렇게 정의한 것에서 첫 번째는 부합이 된다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 00이라는 걸 생성하고 싶은데 S1에서 0이 나왔잖아. 그럼 S2는 어떤 거예요?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가 S2가 뭘로 정의했어? 1로 정의했으니까 얘는 결국 0, 1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00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없잖아. 00을 만든다면 만약에 여기다가 S2에서 0이라는 게 하나 더 증장이 돼야
이런 게 문법적으로 더 등장이 돼야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잖아. 왜? S1은 0, S2. S2가 0이 있네. 그래서 00. 그래서 S1은 00으로 정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절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문법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변수 명의 규칙에서 첫 번째 숫자가 들어오는 형태처럼 걸러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되잖아요. S1이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S2가 S0으로 정의 1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S1은 0, S2라고 그랬잖아. 그럼 S2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 S2로 쓸 수 있잖아. 그럼 다시 S1은 0, S2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 그럼 S1은 다시 뭐 S1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S1은 0, 1. S2는 1이라 그랬죠.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가능한 얘기죠. 맞습니까? 이건 되나 볼까요, 그러면? 0, 1. 이건 S1을 생성할 수 있나? S1은 어떻게 된다? 0하고 S2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S2는 여기서 그냥 S2를 뭘로 보면 1로 봐려면 끝나야. 이거 못하잖아. 그런데 S2를 다시 뭘로 봐요? 0, S2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럼 다시 S는 0, S, 0, S2. 또 S2 또 보면 되지, 이걸. 그러면 또 S1은 0, 0, S2. 가능하죠? 또 S1은 어떻게 돼? 0, S2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S1은 어떻게 돼? 0,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법, 프로그램 언어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생성 규칙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문법 요소로 생성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하지 않았더라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데이터 통신 문제입니다. 표준 참조 모델 OS 7 레이어를 물어보고 있죠. 각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리계층이죠. 물리계층은 송수신에서 전송 매체 종류, 신호의 레벨,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송수신 응용 프로그램에 송신되는 데이터 구문과 음에 관련된 기능으로 변환, 암호화, 압축 뭐예요? 이거 뭐야? 표현 계층이잖아. 표현 계층. 이거는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암호화, 압축. 그죠? 문자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계층이다? 표현 계층. 6번 계층이 표현 계층이다. 전송 계층은 트랜스포트층은 네트워크층. 연결된 네트워크 기능이나 영향을 받고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신뢰성 있는 거 맞고 보장하는 것으로 TCP나 UDP가 바로 뭐야? 전송 계층이죠. 우리가 OSI랑 비교를 해보면 OSI가 7개 계층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TCP 계층은 1번 여기가 IP 계층이고 여기가 TCP 계층이잖아요. TCP는 UDP와 같은 계층이죠. 역시 요거와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TCP, UDP는 바로 트랜스포트층인 전송 계층이 맞죠. 여러분이 반드시 병행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는 어디에도 사용이 됩니까? 데이터 링크층에도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류 제어는 모든 계층에 다 존재해요. 그런데 오류만 집약을 시켜서 오류의 비중이 큰 것이 바로 데이터 링크층이고 그래도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전송 계층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는 어디? 전송 계층이나 어디? 지금처럼 데이터 링크 계층에 다 포함이 된다.
여기서 달라진다면 이 두 개를 갖고 있으면서 전송계층이 되려면 신뢰성이라는 부분과 지금처럼 TCP라는 개념과 그죠? 그다음 투명한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데이터 링크는 뭐야? 플레임 동기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층이 완벽하게 되려면 얘네들이 나온 상태에서 전송계층이 완벽하게 되려면 얘네들이 나온 상태에서 신뢰성 TCP 이런 형태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는 두 가지 계층에서 사용을 한다. 전송계층과 데이터 링크층. 두 가지를 구분하려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맞는 얘기죠. 3번은. 답은 두 번째고. 응용 계층의 최상위 계층은 바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죠. FTP, HTTP, 뭐 텔넷,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인터넷 계층의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두 번째가 틀린 답입니다. 2번이 답이라고요. 틀린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다음 컴퓨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벡터 방식과 바로 비트맵 방식이 존재하죠. 정확히 구분을 하자. 정확히 구분을 하자. 자, 그림을 이론을 일단 먼저 볼까요? 자, 비트맵과 벡터 방식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이런 원으로 그려진 것을 찍어서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하면 이 모자이크죠. 이 하나하나가 다 뭐죠? 픽셀입니다. 픽셀.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나타나는 게 비트맵 형식이고요. 확대를 했을 때 분명히 확대인데도 전혀 매끄럽고 상세하게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해요. 이건 단지 늘려준 거고 여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수학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대가 됐을 때 원래 이미지는 아니지만 같은 폭과 같은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함수 방식에서 늘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학적인 함수가 이게 있다 이거 합시다. 원이 도형이 어떻게 돼요? 이게 원이잖아. 원공식. 이런 원공식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면 중심은 그대로 되더라도 x와 y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좌표가. 좌표 값을 더 늘려주고 길이 큰 만큼의 확대의 부분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체를 확대한 거고 이거는 확대가 이루어졌을 때 위아래 크기, 굵기, 수학적인 함수식을 다 도입을 해서 아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딱 그려놓는 겁니다. 깨지지 않게. 이것을 우리는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내용을. 전체 흐름을 미세한 픽셀로 분해하죠. 그다음에 색상의 위치와 기록해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손상이 돼서 사각형의 모자이크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모자이크. 픽셀의 단위로 단순한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행과 열의 개념이다.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한다. 픽셀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점을 찍어낸다는 얘기는 자, 하나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이 하나가 픽셀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모니터에는 몇 장? 32장의 셀룰로폰이 쫙 셀루 종이에 있죠. 왜? 비닐 종이가 딱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점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32개의 색의 조합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색깔 하나가, 점 하나가. 그렇습니까? 32개의 0과 1의 조합에서 하나 찍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표현이 굉장히 좋다. 색상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풍경이나 인물 사진,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비트맵을 말하는 거예요. 비트는 픽셀의 단위로 모든 정보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확대했다. 아까 확대했을 경우에는 기억할 정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다. 확대해서 저장하면 그만큼 파일 용량이 커지게 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장할 때 용량이 당연히 늘어갈 수밖에 없죠. 벡터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실제 점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수식만 늘어난 비율만 기억하면 되니까 용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거의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JPG, GIF, PNG. 이 파일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비트맵 파일이라는 거.
결국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비교. 지금 비트맵을 설명을 했고요. 자, 벡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점이나 직선, 곡선의 위치에 기울기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만큼 수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산술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여 파일처럼. 기록한 데이터의 크기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걸 수학적인 공식에 대입해서 깨지거나 모자이크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더 배로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점이 한 10개 있다 그러면 실제로 확대가 되면 점이 몇 개예요? 만약에 10,000개다, 10,000개. 픽셀이. 그럼 이 점 하나가 확대가 되는 게 바로 뭐죠? 비트맵이라고 하면 이 10,000개의 점을 갖다가 수학적인 공식으로 비율을 찾아서 만든 게 바로 벡터 방식이니까 여기서 이미지는 절대 모자이크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비트맵은 확대를 해버리는 거고 벡터 방식은 여기 개수가 있네. 10개가 있네. 그럼 10,000개로 늘어날 때 몇 개를 곱해서 찍어주는 거야. 직접. 다 사실적으로 찍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도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고 확대, 축소하더라도 깨짐이나 변형이 없다. 벡터. 수학적인 함수, 수학 개념을 쓴다는 거죠. 벡터 방식이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지는, 즉 모자이크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매끄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곡선의 비율로 비율적인 개념, 지금처럼 10배에서 10,000배로 10개에서 확대를 10,000배를 몇 대 몇으로 비율이 커졌다 그러면 점을 그만큼 늘려주면 되는 거니까 미세한 곡선의 형태 유발되어 파일 용량도 변함이 없다. 중요하죠. 그래서 WMF 파일 형식이 바로 벡터 방식이다. 벡터 방식.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벡터 방식은 이미지가 커지면 저장률도 커지는 게 아니고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커지지 않는다. 조금은 이제 커지겠지만 비트맵에 비해서는 GIF, JF가 비트맵 방식이고 상세한 명암과 색상을 표현하는데 사진에 적합 방식은 비트맵이고 확대, 축소하더라도 이미지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벡터 방식은. 자,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비교 내용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5번 음수 2의 보수로 마이너스 66을 8비트로 표현하라 그랬어. 그럼 못하면 안 돼. 일단 66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1, 2, 4, 8, 16, 32, 64 이거 하나 써야죠. 근데 여기 하나 써야지. 그래서 0, 1, 0, 0, 0, 0, 0, 1, 0 이게 66 아닙니까? 마이너스 66을 표현할 때 일단은 무조건 뭘 해요? 66을 표현하라고요. 66을. 그 다음에 뭘 해줘? 2의 보수를 취해 뒤집으라는 얘기죠. 1의 보수를 취해버려. 뒤집어라. 그리고 하나를 더해. 안 더하면 이게 바로 뭐야? 1의 보수가 되고 더해버려. 그러면 1, 0, 1, 1, 1, 1, 1, 0이 되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렇게 저장해 놓고 이걸 출력하라. 퍼센트 시언어로 출력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66이 찍힌단 말이야. 10진수로 변환해서 찍어라. 이렇게 놔두면 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의 보수로 마이너스 66을 말하는 거예요. 답은 두 번째. 다음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정확히 문제를 얘기하면 객체, 클래스를 생성하는 디자인 패턴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객체를 설계한다는 것은 뭘 만들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설계해야 되죠. 그죠? 클래스를 설계한다는 말을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객체가 있다. 만약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에 필요한 속성이고 메소드가 들어가죠. 학생의 학번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라 해서 속성이라고 그랬잖아.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 변수죠. 프로그래머 언어에서는. 멤버 변수에 해당되는 거. 이것만 있어갖고는 안 돼갖고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하기, 운동하기, 뭐 시험 보기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동사항이잖아. 이거는 메소드라고 하죠. 연산 함수라고 하고 멤버 함수라고 하죠. 멤버 함수. 자, 이렇게 만들어진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객체를 계속 생성해서 객체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하는 게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설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클래스 디자인 패턴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세부적이고 종류별로 객체 개발에 안전한 지침서가 바로 디자인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편하죠. 클래스 위주로 하는 객체 지향 설계는 여러 클래스 간의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고 클래스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상속을 하고 상속을 받기도 하고 서로 만들어진 클래스끼리 서로 뭐예요? 다형성인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관계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체적인 기축 설계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체 교환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안전한 형태, 패턴이 존재해야 안전한 지침서가 존재해야 문제가 안 된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 등을 정리하여 객체 지향적으로 합당한 클래스의 형태를 정립하였다. 이를 뭐라 그런다? 객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재사용이라는 것은 바로 객체의 가장 핵심 기술이 재사용 아닙니까? 이미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내면 그 클래스로 가서 또 생성을 하고 상속을 시키고 또 클래스를 늘려주기도 하고 또 관계를 맺어서 프로그램이 되어지는 게 바로 객체 프로그램이니까. 자, 이것이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된다. 그럼 원칙이 존재하겠죠. 원칙.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거냐. 패턴 디자인은. 모듈이나 기능들은 확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확정성이 가능하다. 하나의 클래스가 정의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S1이다. 그러면 여기 함수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메소드들이. 이 함수들은 어떻게 된다?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정은 닫혀 있어야 될 수 있는 대로 묶어버려야 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클래스는 사용자 가까운 쪽의 모듈 시스템 쪽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추상화된 대상이 상세적인 대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단어와 똑같습니까? 결합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결합도와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결합도가 약해야 돼, 강해야 돼. 약할수록 좋은 것처럼 바로 클래스는 가까운 쪽의 모듈이 시스템 쪽의 모듈에 의존성을 가지면 안 되겠고 대상이 상세적인 대상에 의존적이면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결합도가 약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의존하면 안 된다. 클래스가 변경을 한 가지로만 해야지 여러 개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는 언제든지 부모 클래스가 대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상속을 시켰다. 그럼 여기 있는 상속 관계에서는 얘가 만약에 비록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얘가 여기 있는 메소드나 이거를 갖다 지정할 수 있도록 바로 해줘야 우리는 클래스 패턴, 즉 설계 디자인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래스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고요. 구조할 때는 어떻게 구조를 조립을 하거나 분해하거나 상속할 때는 어떻게 어떤 행위로 가져야 되느냐. 이 세 가지 패턴입니다. 여기에 대한 패턴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이나 예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하고 이 세 가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추상 팩토리, 추상화 데이터,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빌더, 그 다음에 뭐죠? 팩토리 방법, 연산을 만들어내는 방법,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싱글톤, 백도 객체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제한 기술이 있고 구조라는 건 서로 적응도 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연결, 그 안에 내체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장식할 수 있어야 되고 겉면을 표현할 수 있고 플라이트 웨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대리한, 플록시도 가져.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 객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패턴을 이런 형태로 예를 들고 있다. 행위 패턴은 실제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구조 간의 관계를 맺었다면 그 맺어진 관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명령이 들어간다든지 번역이 일어난다든지 뭐 반복을 한다든지 중간 매개 변수 역할을 한다든지 복원한다든지 이런 개념들로 바로 행위 패턴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세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이 자체를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해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클래스 디자인 패턴이 분류가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생성 패턴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정도까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봐야죠.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나오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면 좋은 설계나 아키텍처 재생하기 쉬워진다. 맞죠? 패턴의 사용 목적은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생성 패턴은 빌더, 추상 팩토리 등 이건 뭐예요?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요. 행위 패턴은 과거, 적응자, 복합자 이거는 구조적인 개념이고 행위 패턴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걸 구분하는 문제였습니까? 요거를 구분한 문제죠. 세 가지가 바로 디자인 패턴의 분류가 맞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세부적인 예들, 세부적인 어떤 요소들, 멤버들을 정확히 기억을 하자. 좀 어렵더라도 뭐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려워서 출제하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깊게 출제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그림과 같은 원형표의 객체를 입력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 코드를 순서대로 발현한 건 뭐냐. 객체는 리얼이 오른쪽으로 입력되고 그 다음 프론트는 왼쪽에서 출력되는 거죠. M은 Q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수에 달했습니다. 자, 이 원형 Q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원형 Q. 우리가 Q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게 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M. 즉, O라는 얘기죠. Q의 공간이. 맨 첫 번째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로 프론트와 리얼은 똑같은 걸. 프론트와 리얼을 이렇게 쓰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가 들어오고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고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R이 증가되는 거죠. 뭐야? 리얼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삽입입니다. 삽입. 새롭게 들어와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론트는 어떻게 됩니까? 삭제 포인트인데 절대 뭘 해주지 않습니까? 삭제한다고 음수가 아니라 둘 다 플러스예요. 이게 이렇게 증가되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삭제되는 거야. 얘가 증가되면 삭제되는 거라고. 그럼 프론트와 리얼은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 와 있으면 저기를 못 쓰게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해 와야 되거든요. 이게 귀찮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결시켜버린 거야. 이렇게 원형으로. 이게 바로 원형 Q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프론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빈 곳을 가리키고 있고 A와 B와 C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3개가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프론트를 리얼을 그냥 일반 선형 Q처럼 끝까지 갔다가 맨 앞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일을 안 해도 좋다 이거지. 그럼 리얼은 어떻게 돼 있어? 맨 뒤로 가 있잖아. 그러면 삽입을 한다.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리얼이 증가되는 거죠. 증가되는 게 필요하죠. 증가되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다 찼을 때는 어떤 상태가 돼? 풀이 된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림상에서 보면 A, B, C라는 데이터가 존재할 뿐입니다.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보고 백하죠. 이거죠. 지금 상태는 A 데이터와 B 데이터와 C 데이터가 있고 요 위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라는 얘기예요. 6번은 없죠. 6개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시 0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가 차여 있어. 그럼 기억적으로 이 리얼은 어떻게 돼? 데이터가 차여지면 여기 데려가는 거고 포인트는 다시 이쪽을 가리킬 거 아니야. 프론트는 어떻게 될까? 이쪽을 가리키면 얘는 없어지는 거야. 빈 곳을 가리킨다. 프론트는 어떻게 돼? 현재 상태 비어있는 곳을 가리키고 리얼은 어떤 형태? 차여 있는 곳을 가리킨다. 삽입을 하면 리얼을 증가시키고 프론트를 하면 이걸 감소시키는 건데 얘도 증가되는 거 맞죠? 한쪽 방향으로 가니까. 자, 그런데 삽입을 할 때나 삭제를 할 때나 프론트나 리얼은 일씩 증가되는 걸 맞죠? 그런데 그 전에 뭘 물어봐야 돼? 프론트와 리얼이. 바로 이 내용이 다 채워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더 이상 삽입이 안 되지. 꽉 차면 집어넣을 수 없잖아. 오버플로가 일어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뺄라고 그러면 언더플로가 일어나잖아.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은 이 증거, 요걸 왜 썼느냐를 생각을 해보자, 요거. 자, 프론트 값을 1을 증가시켰어요. 이거 1을 증가되는 거 맞죠? 그냥 프론트 이렇게 쓰면 되지, 무슨 뭐 퍼센트 D로 나눠. 퍼센트 D는 뭐야? 퍼센트 D는 뭐야? 나머지잖아, 나머지. 여기다가 퍼센트 D 이렇게 쓰면 이게 연산적 우수함수니까 가로를 쳐준 것 뿐이야. 그럼 왜 M을? 얘가 안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요. 프론트는 뭐죠? 삭제하는 거죠. 원형 큐에서 삭제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자, 증가했어. 계속 증가했다고 합시다. 0에서 1, 2, 3, 4, 5, 6. 그 다음 6이 있어? 다시 일로 와야 되잖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7, 8. 우리는 Q는 0, 1, 2, 3, 4, 5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6, 7번이 없잖아. 얘네들은 다시 어떻게 돼? 원은 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지. 퍼센트 6을 해줌으로써 퍼센트 6은 뭐야? M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0, 1, 2, 3, 4, 5 다음에 그 다음에 6이 나와야 될 이 상황에서 다시 0으로 만들어지니까 원형 Q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론트나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개념으로 퍼센트 M으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 가지고 그 포인트 위치를 잡아줘야만 원형에서 그 위치를 가리키고 삭제하고 삽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삽입입니다. 삽입. 첫 번째 뭐야? 삽입이니까 얘를 하나 증가시켜야 돼. 에? 리얼을 하나 증가시키고, 그죠? 그래서 5로 변경했잖아. 5로. 그 다음에 Q가 포화 상태인지를 확인하라고. 즉 프론트와 리얼이 같은 순간에 포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꽉 찬 거 아니야. 같은 상황. 그렇지 않으니까 프론트는 현재 얼마? 1이고 리얼은 5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직은 채워질 곳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바로 객체를 집어넣는다. 하나의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맞죠? 이게 삽입이죠. 하나 증가시켜 놓고 풀이냐 아니냐, 풀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오버플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고 아니면 채워라. 이게 바로 삽입이죠. 반대로 삭제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데이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리얼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라 했어? 서로 같으면 삭제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제할 게 없잖아. 같은 곳을. 이게 리얼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2라고 사니까 공백 상태가 아니라고 남아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하나 증가시켜.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키니까 이 놈이 삭제되는 형태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간단합니다. 기읍과 니은을 수행하면 뭐야? 삭제가 되는 거고. 우리 문제에서 미음, 디을, 리을을 수행하면 바로 삽입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다음과 같이 나열을 했을 때 맞는 건 뭐냐? 그죠? 삽입이라 해서 삽입.
그러면 일단 리얼일 포인트를 증가시켜가.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이게 풀로 찼는지 확인해야 돼. 포화 상태인지 확인해야 돼. 그 이상이 없잖아, 현재는. 그럼 채우면 돼. 그래서 미음, 디귿, 리얼 순서로 진행한다. 됐습니까? 4번이 답인 문제. 8번. 다음 내용에 적합한 매체 접근. 매체 접근. IEEE 802 집중하기의 기술들을 말하는 거죠. 알로와 슬롯 알로와 CSMA, CSMA CD, 뭐 퍼센트 이런 개념들이죠. IEEE 802 11 무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3은 어떤 거예요? 3은 CSMA CD고 11은 바로 무선에서 이 CSMA CD니까 그 CSMA CA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무선. 이거네 뭐 답이. 이거는 802.3. 채널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지하더라도 스테이션은 이미 백오프를 통해서 선택을 지연시킬 수 있다. 백오프라는 건 지금 충돌된 상태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수신 누대 오류 없이 프레임이 수신되면 수신 확인을 프레임에 전송한다. 바로 CSM의 CA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GSM과 이건 다 뭐냐 이거야. 보자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이죠. 우리 핸드폰을 말하는 겁니다. 뭐야?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서 어세스죠. TDMA, FDMA. 이건 주파수로 사용하던 옛날 폰. 시간을 분할만 사용했다는 거. 지금 코드 분할이죠. 각각의 자기 데이터를 코드화시켜서 수신하는 형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용하는 것이 CDM이라면 유럽 방식은 뭘 쓰고 있다? GSM 방식을 쓰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기술을 쓰는 거고 유럽은 엄청나게 미국의 자존심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통신 기술이나 인터넷 기술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통합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형 CDMA다. GS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803.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LTE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4세대 아니고 3.9세대죠. LTE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라는 그런 형태의 의미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엄청나게 빠르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기술은 바로 WCDM, 광대역 CD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대대 이동식인 2000 형태, 중간 형태에 해당되는 기술이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 답은 2번입니다. 다음 9번. C 프로그램 출력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DARR 삼행삼열이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했어요. 실제로는 삼행삼열이지만 메모리 구조상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 어떻게 돼요? D로 쓸게요. 0, 0이죠. 여기는 D에 0, 1이 아니라 1, 0이죠. 여기는 당연히 뭘까? D에 1, 2가 되겠지. 여기는 어떻게 돼? D에 2, 0이 되겠고 여기는 D에 2에 2가 되죠. 삼행삼열을 선언했지만 시연에 삼행삼열을 선언했지만 결국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죠. 맨 마지막 것은. 이거를 굳이 사용 안 해도 돼요. 이럴 때는. 그죠? 중간에 있는 브레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선언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 2, 0, 3, 4, 5, 0, 7, 8, 0이야. 만약 1, 2, 4, 5, 7, 8이다 그러면 1, 2, 4, 5, 7, 8. 그 다음 남을 예로, 제로, 제로. 그러니까 이 브레스를 집어넣는 경우는 그 열에 정확하게 맞춰서 집어넣겠다는 거고 지금 상태는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거 브레스 없거나 똑같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연속적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6개니까. 7개인가? 6개. 자, 이런 상태로 지금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sum1이라고 하는 변수와 sum2를 변수를 선언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 요 계산을 했고 요 둘째는 결국 어떤 의미냐 이거죠. 이게. 여기다 집어넣을 놈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게 대체 뭐냐 이거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 A의 N은 A의 플러스 N의 내용과 같잖아. 맞습니까? 같은 내용이잖아. 또는 어떤 게 있어요? A의 NM AN 플러스 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이걸 또 저런 형태로 적용하니까 A의 플러스 N 플러스 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라 그렇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이걸 이렇게 쓰면 되지. DARR에 플러스 0에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건 어떻게 돼? DARR에 0과 같은 의미잖아. 플러스 1.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시 이거 어떻게 쓰면 돼? DARR에 0에 1이지 뭐야. 아, 이건 이거네? 0에 1이야? 0에 이거네 이거.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그럼 또? 적용시키면 돼. 헷갈리면 따지지 말고. DARR에 플러스 0의 별. 요거는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떻게 썼었어? DARR에 0. 밖에 있는 건 뭐예요? 플러스 2에 이거잖아. 다시 어떻게 돼? DARR에 0에 2가 똑같잖아. 0이는 어떤 거야? 이거네 이거. 0, 1, 0, 2. 요 두 개를 더하래. 그러면 2하고 3을 더하니까 5네. 여기는 5가 들어가네요. 됐습니까? sum2에는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같은 문제 아니야 저거? sum2에는 DARR의 1이래. 플러스 DARR의 2래요. 그렇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얘는 뭘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아, 요걸 하나 보면 DARR의 1에다가 플러스 0과 이거잖아. 그럼 얘는 뭘 써? 다시 DARR의 1하고 0으로 쓸 수 있잖아. 이거는 DARR의 2에다가 플러스 0에 이거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DARR의 2에 0과 같은 말이지. 맞죠? DAR, 우리 행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 이거 지금 어떤 답이에요? 1, 0이니까 요거네, 요거. 요거는 2, 0이니까 얘네. 그러니까 4하고 플러스 7이니까 11이 나온 거 맞죠? 얘는 11이 기억되는데 그냥 포인트 구조로 연계해도 돼요. DAR은 어떻게 돼? 요거의 행번지는 이거야. DARR. 요거의 행번지는 어떻게? DARR의 1. 요거의 행번지, 번지야. 여기 번지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1이고 요 번지의 내용이니까 4고 요 번지의 내용이니까 7이란 말이야. 그래서 직접 봐도 된다. 이 상태로. 그래서 얘도 그래서 5하고 11이 들어가서 결과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설명한 내용대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다음 스레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스레드. 자, 스레드란 말은 우리가 프로세스란 말 알죠? 프로세스가 뭐야?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게 지금 프로세스야. 이 프로세스를 다시 잘라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얘를 우리는 스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실행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얘가 중량 프로세스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야? 경량 프로세스입니다.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요일날 집에서 청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청소. 집에서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방 청소해야지. 빨래 해야지. 빨래.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차가 있으면 세차도 해야지. 마당에 있으면 마당 청소도 있지. 마당 청소까지 하려면 뭐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잘 산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청소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청소라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거죠. 방 청소 1시간, 빨래 1시간, 설거지 1시간, 세차 뭐 2시간, 마당 청소 2시간 하면 절대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7시간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소유가. 근데 머리를 잘 쓰면 어떻게 청소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자, 이거 따로. 방 청소하면서 빨래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빨래 집어넣고 물 틀어놓고 그다음에 빨래하면 되잖아. 정 청소하면 되잖아. 같이 하나 이거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설거지 그냥 먹은 거 바로 하면 기름기 굳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물에 담가 놓고 뭐 방 청소를 한다든지 병행할 수 있잖아. 세차하면서 마당 청소를 같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서로 병행으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절대적으로 가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를 해서 독자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원활하게 속도를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 게임에서 보면 절대 스레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캐릭터가 있잖아. 여기 캐릭터가 있죠. 이게 적군이야. 이게 나야. 얘네하고 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 움직이나? 내가 이렇게 가면 조금 이따 얘가 움직이나? 그렇지 않죠. 동시에 움직이잖아. 하나의 CPU에서도 이놈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독립적 하나의 프로세스 아니야 게임이? 게임이라는 건 하나의 프로세스. 여기에 존재하는 캐릭터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스레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는 이만큼 움직이고 저는 조금 움직이고 좀 옛날에 그 고전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를 느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동시에 다 다발적으로 스레드 운영을 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다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레드는 자기만의 접근 쓰는 스레드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되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하나의 스레드, 독립적인 경량 프로세스는 자기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만의 독립적인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죠. 이게 답이네. 단일 스레드에 포함된 스레드들은 스레드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는 메모리나 CPU나 여러 가지 자원들은 공유가 가능해야 돼. 멀티프로세스 환경에서는 각자의 스레드가 다른 프로세스 수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CPU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CPU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는 얘만 실행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경량 프로세스인 스레드로 만들어내면 얘는 여기서 실행이 되고도 여기도 실행하고 여기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게임 같은 대형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운영되는 거예요. P스레드는 프로세스 생성과 동기화를 위해서 POSIX를 제정한 표준 API다. 대체 뭔 말이야? 일단 볼까요? 자,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답이고요. 틀린 거고. 단일이든 다중이든 스레드는 독립적 경량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자원을 언제든 공유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으로 높인다. 물론 공유 데이터를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독립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멀티 프로세스 다중 CPU 환경에서는 스레드는 언제든지 다른 CPU에서 수행될 수 있다. 독립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POSIX 스레드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쓰고요. C++에서 스레드 관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clude, 즉 내가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짜거나 스레드 같은 운영을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도 시험에서 어떤 게 있었어? include, stdio. 헤더가 기본이잖아요. 기본 입출력 함수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스레드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스레드를 운영을 시켜야 돼. 포함을 시켜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한다. 그럼 POSIX는 뭐냐? 이식성 가능 유형체제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서로 다른 유닉스 공통 AP를 정리하여 이식성이 높은 유닉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IEEE에 규정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칙이다. 유닉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유닉스 안에 존재하는 함수들이 있겠죠. 바로 API. 우리가 아까 include 할 때 입출력 함수, C 언어에서 쓰는 프로그램, 비주얼 베이직, 자바에 쓰는 프로그램 내가 다 일일이 만들지 않잖아. 남들이 만들어준 거. 그 업체에서 만들어진 부품화된 프로그램들, 부품화된 라이브러리들을 그 사용 규칙, 함수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API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API들이 다른 유닉스에서도 서로 공통의 API를 정리하여 서로 이익성이 높게끔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디든 얘를 포함시키면 유닉스 환경에서 쓰는 C 프로그램들은 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Pthread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 thread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좀 짜각짜각 잘라서 조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의 모듈에서 1부터 100까지 출력한다고 합시다. 1부터 100까지. A라는 프로세스, B라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1부터 100 찍고 그다음에 1부터 100 찍고 하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A가 1부터 100 찍고 여기 100부터 200까지 찍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자. 그럼 얘를 스레드로 운영하는 순간에는 자, 이런 스레드로 운영 안 하면 1, 2, 3, 4 쭉 하고 100 찍고 그다음 101, 102 이렇게 찍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스레드로 잘라버리면 1, 100, 2, 3, 10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 뭐야? 어? 요건 A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죠. 여기는 B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잖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출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CPU는 하나인데 하나라고 보면 이렇게 수행해야 되지만 스레드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조금 함으로써 우리는 느끼기에는 어떻게 된다?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병렬 처리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기술, 프로그래밍 기술, 기법을 스레드라고 보통 대형 시스템에서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첫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